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알 권리 지킴이 박대영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전공도사 전진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전공도사 전진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알 권리를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질문 요정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높이 요정 눈높이 전예훈입니다. 제가 항상 헷갈립니다. 네. 입에 안 붙으시죠? 네, 네. 자,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저희 알 권리가 갈수록 시민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언론의 자유 문제를 주제로 삼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언론 자유 문제를 다룬 이유가 있겠죠. 예, 뭐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어쨌든 보수 정부가 들어왔을 때 항상 이렇게 언론의 자유가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또 이렇게 윤석열 정부. 이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다 새삼스럽게 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 이 정보공개 청구도 사실은 언론의 자유에 속하는 이제 영역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말할 자유, 글 쓸 자유, 정보공개 청구할 자유 다 맞닿아 있다는 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오늘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이제 준비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알 권리라 그러면은 흔히 이제 제가 이제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공무원은 알 권리가 법에 어디 나오냐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알 권리가 저 정보공개법에 나온다. 그러면 이제 뭐 그 얘기하다 보면 이제 헌법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헌법에 알 권리가 있느냐 이런 얘기 나오면 헌법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헌법에는 알 권리라고 딱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권리 할 때 헌법에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없더라고요. 그게 중요한데요. 이제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 이제 7공화국이죠. 네, 7공화국이 되면 이제 이 알 권리라는 말을 사실 명문화해서 헌법에 넣어야 된다는 그런 학계의 주장이 많습니다. 네. 미국의 수정헌법에서는 이제 표현의 자유, 네. 그다음에 알 권리 이런 게 명확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네. 이것을 이제 알 권리라고 이렇게 치환하고 있는 그런 네. 이제 상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이 헌법 21조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알 권리라는 것을 결국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결국에는 판례로 결국 그 알 권리가 확인이 되었더라고요. 네. 90년대인가 네. 아마 좀 오래된 얘기인데 결국 이게 판례로 확인된 것이 바로 알 권리입니다. 그 이제 알 권리라는 말이 사실 좀 모호한 말이잖아요. 네. 예, 무엇에 대한 알 권리인가? 사실은 알 권리라는 말은 일단 권력에 대한 알 권리입니다. 예, 서로 간의 알 권리는 프라이버시가 됩니다. 예, 그냥 그렇죠. 일반 시민들 간에는 그래서 알 권리의 표현 중에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권력자에 대한 알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권력자에 의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 또 다시 다른 영역의 알 권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예, 권력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프라이버시가 공개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좀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아,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말이 나와서 그런데 특히 이제 시민들의 이 프라이버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압수수색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이제 본인의 어떤 프라이버시에 가장 중요한 게 어딥니까? 예, 사무실이고 집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집에 이제 무단으로 이제 영장을 받아서 들어갈 때에는 엄청난 알 권리를 침해당하는 거예요.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예, 거죠.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결정하는 곳이 바로 법원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요즘에는 법원이라는 곳이 검찰에서 사실은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요청을 하면 대부분은 다 영장을 집행을 해줍니다. 네. 근데 이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범법자한테 하는 것이고 또 이 최대한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을 이렇게 자제해야 됩니다.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는. 그다음 특히 언론사에 대해서는 더 자제를 해야죠. 네네. 과거에 생각해 보시면 우리 보수신문에도 이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될 때가 있었는데 뭐 2박 3일 동안 대치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 언론사에는 온갖 그 취재원들이 있고 또 취재에 관한 여러 가지 비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는 순간 많은 제보자들이 위축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는 순간 알 권리가 침해됩니다. 이번에 이제 시민언론 더 탐사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죠.
그때도 사실은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을 방문해 취재진들이 집을 방문한 그 이유로 주거 침입이라고 또 공동 주거 침입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갔다고 네. 공동 주거 침입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검찰이 청구를 하고 법원에 영장을 발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장을 좀 자세히 보면 이제 컴퓨터라든지 뭐 노트북 그리고 뭐 태블릿 PC라든지 휴대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압수하겠다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제한을 했습니다. 거기 들어가 있는 파일만 가져가라. 네. 실제로 그걸 들고 가지 말고 필요한 자료만 검색해서 파일만 가져가라 그랬는데 이것 역시도 사실은 내가 누구에게 자료를 갖다가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국가기관이 내 컴퓨터나 내 휴대폰을 강제로 열어서 그걸 강제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를 완전히 압도적인 힘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국가기관에 의한 이 프라이버시 침해가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풀리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주거 침입이라고 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그 사람이 증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더 탐사는 그걸 다 중개했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휴대폰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사람의 뇌를 열어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사람의 인맥과 그 사람의 생각과 검색어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 휴대폰을 그래서 압수수색하는 것은 매우 조심하고 이게 제한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더 탐사에 대한 압수수색의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한동훈 장관이 고소인이잖아요. 네. 한동훈 장관이 고소인인데 더 탐사가 법무부 장관의 이 부적절한 행위를 취재 중이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고위공직자가 자신을 취재하는 언론사 기자들을 스토킹이라든지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취재 행위들을 망라해서 스토킹이나 주거 침입이라는 이름으로 고소함으로써 취재 자체를 봉쇄하고 그리고 현재 취재 중인 자료들을 강제로 확보해 내겠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기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기자한테 이제 그 범죄 중에 소위 말하는 형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 중에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위법성 조각 사유는 범죄에는 해당하지만 그 의도 자체가 위법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범위 바로 스토킹입니다. 네. 왜? 권력은 무한대로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자들이 정치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권력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취재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제 스토킹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네네. 일반인을 따라가면 이제 큰 문제가 되죠. 네. 예, 아까 말한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인이 법무부라고 하는 특히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소 고발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려면 그 장관직을 그만둬야 돼요. 왜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입니다. 네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경찰에다가 다시 고소를 한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 앞으로 이 논란이 끝나고 나면 아주 형법학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 언론학회에서도 그렇고 이거 한번 따져 물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알 권리를 침해하는 예, 상당한 이제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자, 요거 관련해서는 뭐 여러 이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들이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간간히 보이긴 해요. 예, 일단 압수수색을 원래 6번이나 했잖아요. 네. 한 언론사를 이렇게 6번 한 경우가 이 세상에 내가 역사적으로 있었나요?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너무 과도하단 말입니다. 이 과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지금 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좀 약간 좀 이성을 약간 좀 놓은 거 아닌가 나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너무 과도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더 탐사에 계신 분들이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일반 시민 활동가들이 입장에서 봐도 너무 과도하고 너무나 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다른 언론사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우리도 저렇게 당할 수 있겠다고 하는 오히려 본보기용이 아닌가라고 하는 좀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론사들로부터도 사실 좀 그 더 탐사 기자들이 연락을 많이 받죠. 네. 연락을 받아서
걱정들 많이 합니다. 그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뭐겠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입 다물고 있어라. 그리고 재갈 물리기 효과가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발휘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도 여기 이제 녹화로 오지만 저는 뭐 여기 소속돼 있는 뭐 사람도 아니지만 네. 저조차도 불안감이 와요. 그렇죠. 예, 제가 여기 녹화하러 올 때 혹시나 다시 경찰에 들이닥칠까봐 그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 바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방송을 보는 경찰 관계자들이나 아마 법 집행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면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신문법을 좀 보면요, 이 정보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라는 네, 표현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통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구호를 상당히 가치적인 이유로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행위로 어떻게 그러면 보장할 것이냐, 그거를 얘기할 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정보원에 대해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취재한 정보를 자유롭게 공표할 자유가 있습니다. 네. 이 신문법에 따라서 언론은 구체적으로 이제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장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충돌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그러면은 법원이 그러면 어떻게 판결을 내릴 것인가? 그럴 때 판결문들을 보면 보통 현저히 벗어나거나 현저히 위반하거나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법 취지를 얼마나 벗어나고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건데, 이번 판결도 그렇게 결국 이제 법원에서 판결로 결국 이제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판결 문제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일반 개인이 아니잖아요. 네. 고위공직자가 자신을 취재하는 기자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단발해서 취재 자체를 막아버리는 이런 행위를 우리 사회가 묵과하고 또 언론계가 이 부분을 동조하거나 한동훈 장관에 동조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범죄의 공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전에 이제 사법농단 사태에 있을 때 이제 MBC가 한번 이제 그 관계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MBC를 소위 말하는 이제 MBC라고 하는데 MBC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장에서 이제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직접 따라 붙어가지고 같이 막 뛰는 장면. 맞아요. 아주 유명한 장면이에요. 네. 봤어요. 네. 그게 소위 말하는 저 아주 스토킹 범죄예요. 네, 소위 말하는 일반인이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습니까? 네, 처벌받지 않았잖아요. 왜? 그 비례 원칙에 따라서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벌받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네. 예.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쉬워요, 사실은. 네, 네. 예. 그것만큼 아주 극적인 것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은 계속 도망가고 막 따라 붙고 막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도 바로 그게 일반 시민들이 그걸 스토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묻고 물을 수 있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물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언론의 자유고 알 권리입니다. 네네네. 자, 그다음 얘기는 칼럼을 하나 좀 가져오셨네요. 네. 과거에 이제 중앙일보가 이제 전성철이라는 분이 이제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5배 징벌적 손해배상. 그렇죠. 가짜 뉴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법안을 막 제출했을 때 썼던 칼럼입니다. 이 칼럼을 보고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최근의 상황을 보고. 저게 이제 칼럼은 2021년 칼럼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쓴 칼럼이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쓴 이제 칼럼이죠. 그렇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민주주의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것은 국민들이 마음대로 외칠 수 있을 때 온다. 때로 그것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을 때라도 마음대로 외칠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가능해진다. 멋진 말 아닙니까? 예. 저게 이제 지금 나왔으면은 사실 되게 그 용기 있는 칼럼이라고 이제 찬사를 받을 텐데 작년에 나온 칼럼이니까. 아니 근데 문장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와서 그게 문장이 저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이게 바로 언론의 자유예요. 네. 예. 시민들이요. 욕할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좀 사실인지 아닌지 애매하게 할 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옛날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술집에서 얘기하고 이러면 뭐 옛날 박정희 정권 시절이나 이럴 때 막 잡아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말을 못 했단 말이죠. 말을. 실제로 막걸리 집에서 네.
막걸리 마시다가 네. 그렇게 막 걸렸다고 해서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런 칼럼을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 쓴 것인데 이걸 그대로 윤석열 정부의 이게 기준에 적용하면 이게 민주주의가 뭐라는 게 딱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 참 그때는 이랬고 좀 또 지금은 또 다르고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영화 제목 같네요. 네네. 영화가 있죠, 그런 영화가. 네. 자, 그런데 요 또 이 칼럼은 또 다른 칼럼이네요.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법치, 우리 대통령,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면 법치를 많이 주장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민들이 법치라는 것이 마치 시민들이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법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법치는 뭐냐? 권력자들의 권력을 제한하는 게 법치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저 사람 구속시켜라. 그 구속시키라는 말을 법원에서 거르고 검찰에서 거르고 그걸 법대로 하는 게 법치예요. 예, 과거에는요 이 법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예를 들면 왕이 어떤 사람을 뭐 능지처참에 처해라 이럴 때 그것에 대한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처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야만적이고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법치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법을 통해서 그걸 견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본인의 어떤 통치 행위를 제한하는 게 법치인 것이지 이걸 시민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게 법치가 아니란 말입니다. 시민들을 보호해주는 게 법치죠. 네, 그렇죠? 그걸 이제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 대표라는 분이 이제 그걸 주장하고 계신 칼럼입니다. 네. 법치와 준법은 이 기준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달라진다. 그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하실 것 근데 같습니다.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인데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기본을 우리도 다 아는 기본을 잊고 계신 것 같아요.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죠. 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민들이 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그 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법치란 말은 권력자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니까. 것이다. 예. 그리고 시험 볼 땐 그런 건 안 나오나 봐요. 나옵니다. 잊어버리셨나? 그 옛날 그 말 중에 원님 재판이라고. 네, 맞습니다. 원님이 법이잖아요. 네. 사또가. 짐이 곧 국가. 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원님 재판. 그게 아닙니까? 자백 강요죠. 네. 예. 그런 걸 제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건데. 네. 그런데 지금 법치라는 말이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뜻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라는 말도 너무 오해를 받아서 답답할 것 같아요. 예. 근대 국가에서 이제 이게 내려오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자백을 금지시켰거든요. 예. 자백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는 고문을 했잖아요. 예. 막 줄이도 틀고 막 불로 지지고 이러면서 이제 말을 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막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백에 의해서만 형사 소출을 못하게 돼 있어요. 다른 증거가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네네. 예.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앞으로 계속 가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네. 예. 이런 게 이제 법치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권력에서 신경 써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역사는 전진합니다, 선생님. 예. 거꾸로 가지 그래서 우리 않습니다. 전진한 소장님의 이름을 이렇게 한번 더 불러봅니다. 네. 지금은 거꾸로 가는 것 같지만 언젠가 제대로 갈 것입니다. 네. 중요한 말씀. 좋은 얘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MBC 기자에 대한 테러 협박이 네. 대통령실의 책임이 있다는 언론단체 공동 성명. 이 MBC 기자가 지금 뭐 저기 대통령 또 뒷공문이 따라가서 질문했다고 네. 이런 이제 테러를 막 이제 협박을 막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자가 그러면 뒷공문이 가서 질문하지 어디 가서 질문합니까? 네. 아니 미국에 있는 백악관에서는요 막 싸워요 사를 막 그냥 CNN 기자하고 막 맞아요. 그때 트럼프하고 막 싸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신경전하고 예.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민주주의예요. 왜 기자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게 기자죠. 근데 슬리퍼 신었다고 예의가 없다고 그러고 앞으로 예. 가면은 스토킹이고 뒤로 가면은 테러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뭔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그냥 열이받아 있어가지고 야, 기자는요 슬리퍼를 신든지 양복을 입든지 청바지를 입든지 질문하는 게 그게 업이에요. 네. 예, 그래서 예의를 차리는 게 기자가 아닙니다. 예,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좌표를 자꾸 찍는다고 그러는데 언론에 좌표를 찍는 순간 이 기자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예,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더 탐사 사무실 앞에 극우 단체들이 몰려와서 뭐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기자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했던 사건이 있었죠. 지난 5일에. 여러분들 대통령 전용기에 대해서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자들한테 공짜로 태워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돈을 낸다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1인당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내고 이렇게 타고 있는 그런 이제 비용을 내고 있고요. 그 전용기라고 하는 건 대통령을 보호하기도 해서 필요한 또 비행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기자를 태우는 겁니다. 뒷자리에다가. 그래서 대통령이 앞자리에 있다가 뒤에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질의응답도 하고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MBC를 보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닙니까? 예. MBC 보는 요즘 MBC가 시청률이 제일 높은데 네. 그거는 지금 그 사람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 뭐 어차피 취재의 자유는 제한하지 않았으니까 좀 알 권리의 제한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해외 가보시면 알겠지만 해외 입국 수속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순방을 한 나라 그냥 하루에 한 나라씩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라가기도 너무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태워주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한테 편의 제공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태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꾸 MBC에 안 태우는 게 뭐의 문제겠냐 이런 얘기하는 것을 이 본질에 오히려 지금 본질에 접근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가 아닌데 그때 이제 태우지 않으면서 뭐 국가의 위해가 돼서 MBC 기자들 태우지 않겠다고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때 MBC 기자는 국가 위해된 행동을 한 적이 없고 윤석열 개인의 문제를 그냥 의혹 제기를 한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익을 침해한다고 그랬죠. 네, 국익을 침해한다. 국익이랑 윤석열이랑 다른 건데. 국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실이 국익입니다. 예, 여러분들 진실 앞에 국익이 있는 것이지 진실이 사라진 국익은 언젠가 드러나서 그렇죠.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는 이 경찰, 검찰들도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때 우리 너무 창피했다. 우리 그때 너무 좀 그랬다. 이렇게 우리 쪽팔리게 했지? 하고서는 또 뭔가 행동을 할 것 같은 생각을 들기도 하거든요. 과거에 제가 국익 때문에 이제 이 취재를 제한해야 된다. 막 기자들, 막 PD들을 막 탄압했던 사례가 황우석 사례예요. 네. PD 수첩에서 네. 이제 이게 막 진실을 취재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천 기술을 막고 있는 거 아니냐, 또 우리가 지금 뭐 바이오 산업들을 망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온갖 마타도어를 그때 PD 수첩한테 쏟아부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알고 봤더니 황우석이 한떡이 다 맞았잖아요. 사기였단 말이에요. 네. 다. 그래서 그게 다 드러났고 그나마 그렇게 취재가 됐기 때문에 더 큰 망신을 당하지 않았던 그쵸. 겁니다. 결국 기자는요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 진실을 추구할 때 국익에 부합하는 겁니다. 네. 예, 저는 그 사실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것도 좀 중요한 얘기 오늘. 자,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MBC와 YTN 민영화 문제를 언급을 했어요. 지금 뭐 정치권에서 MBC의 그 지배 구조를 바꿔가지고 예, 지금 민영화하자, 또 YTN의 지분을 일반 회사에 넘기자 지금 현재 좀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도 나왔던 얘기죠. 네. 근데요, 여러분들 민영화하면 뭐 되게 뭐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죠. 그 민영화는요, 그 회사를 그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논조가 바뀝니다. 그렇죠. 예, 기자들은 물론 그것을 위해서 이제 투쟁을 하고 독립을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민영화되는 순간 우리나라 사회적 공기인 이 언론이 망가진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예, 우리나라가 이 공영방송이 많은 것이 저는 오히려 뭐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공정성을 지켜주는 또 무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이런 민영화 논의를 좀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화를 하면은 다시 국영화 하기가 어렵다고. 국영화가 아니고요, 공영화. 공영화 예. 하기가 어렵다고 저희 첫 회 때 말씀해 네. 주신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예. 주식을 내놓지 않죠. 예, 옛날에 전두환 때처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MBC 같은 경우도 박정희, 유경수의 이름을 일단 정수장학회라는 데가 맞습니다. 있어요. 예. 그 정수장학회가 아직까지도 MBC 주식의 30%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네. 그죠? 주식 안 내놓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장관 얘기. 한동훈 장관 오늘 한동훈 장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근데 우리 법무부 장관은 우리가 좀 계속 좀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이제 국회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뭘 다 걸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국무위원은요, 정치인이 아닙니다. 예, 국무위원은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앞에서 앉아서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표심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발언을 해요. 근데 국무위원은 그에 대해서 중립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시죠? 예, 그렇죠. 네. 예, 근데 이분은 자꾸 정치인하고 지금 본인의 국무위원 자리가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예. 그리고 실제로 뭐 출마한다고 하는, 지금 국민의힘 대표로 출마한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뭐 안 한다고 하고 뭐 지금은 네. 뭐 국무총리 하실 거라는 얘기도 그러니까 있고. 굉장히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특히 법무부 장관은 그 자리는 굉장히 엄중한 자리거든요. 법을 집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의 집행이 달라진다.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너무 대놓고 하시니까 예. 그 팬들한테는 좋아하죠. 그 이분이 팬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국가 운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논리고요. 두 번째 칼럼에서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분이 2차 가해라는 말을 자꾸 써요. 여러분들 2차 가해는 우리 전 팀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 약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 예를 들면 뭐 성범죄자 한테 뭐 여러 가지 범죄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자꾸 막 떠올라 나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의 범죄에 노출됐는데 그 오히려 가해자가 노출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노출돼 가지고 사회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보는, 더 숨어야 되고. 예, 이걸 2차 가해라고 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은 2차 가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권력자잖아요. 약한 사람들이 쓰는 말이죠. 예. 그렇죠. 오히려 2차 그 가해에 의한 피해자들을 자기가 보호해줘야 될 입장에 있는 네.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죠. 근데 본인이 자꾸 2차 가해라는 표현을 쓰고 이 칼럼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꼭 이 칼럼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저는 이게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2차 가해란 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말들을 정치인들이나 국무위원들을 보호하는 말로 쓰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왜곡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TBS에 대한 언론 탄압이 정말 이건 정말 완전 상식 밖의 결정인 것 같아요. 네. 뭐 예상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세훈 시장이 될 때부터.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지는 몰랐습니다. 이제 요 과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이제 TBS라는 게 원래는 이제 그 시형 방송이었습니다. 네. 예, 이제 뭐 교통 방송이라고 그러죠. 네네. 예,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시사적인 얘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하면서 아니 공무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논조를 유지한다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걸 별도 미디어 재단으로 독립을 시키자. 불과 2년 전에 독립시킨 거예요. 네네. 여러분들 같은 서울시고 아무리 정당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2년 전에 독립시킨 그 미디어 재단에 그리고 매년 얼마를 지원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합의를 하신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걸 조례까지 만들었죠. 지원 조례가 있죠.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그걸 2년 만에 폐지해 버렸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면 저번에 강원도 도지사가 그 채권 못 갚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듯이 이런 게 바로 정책의 연속성을 깨고 지금 TBS에 있는 이 직원들은 지금 이 연말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불안감을 느끼고 자신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 손에 잡히지 않고 어디로 이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으로 머리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네네. 그 자체가 벌써 언론의 자유가 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시장 눈치 보게 되고. 벌써부터 눈치 보고. 이러면서 지금 보세요. 사장 그만뒀죠. 지금 이제 김어준 공장장 그만뒀죠. 김어준 씨가 정치적으로 좀 편향됐을 수는 있어요. 저는 또 그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방송이 압도적으로 라디오에서 1등이잖아요. 1등하는 방송을 퇴출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퇴출하는 것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아예 내년 예산을 반으로 삭감했거든요. 그 내후년부터 지원 안 해버리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언론 탄압이에요. 그리고 법치가 아닌 거죠. 그렇죠. 억울합니다. 제가 오늘 막 흥분해서 말을 네, 많이 하고 오늘 있습니다. 뭐 말씀해 주십시오.
TBS 재단 예. 운영은 서울시가 출연금 그밖에 수입으로 조성한다. 예. 그리고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재단의 사업 수익금 및 그밖에 수입금으로 한다. 여기서 이제 그 TBS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긴 하지만 또 자체 수익도 있어요. 네. 그런데 결정적으로 TBS는 광고, 그러니까 그 상업 광고를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업 광고를 한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경우는 상업 광고를 하면은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예요. 네. 그런데 상업 광고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다 보니까 공익 광고밖에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광고주들이 마음껏 광고도 할 수 없고 또 TBS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지금 차단돼 있는 상태예요. 그게 방통위에서 그렇게 제한을 걸고 있기 네. 때문이거든요. 소위 말해 수족을 다 자르고 네. 왜 일 안 하냐고 좀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을 못하게 해놓고 본인들이 자구책 마련하지 않는다고 막 시의원들이 막 제가 몰아붙이는 걸 봤거든요. 지금 전혀 TBS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TBS가 그런 걸 많이 소명을 해도 네. 전혀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거 같은데 이해를 안 하는 건지 알 잘 필요가 모르겠어요. 없는 거죠. 예. 그게. 답답하네요. 네, 이런 보복적인 조치들이 TBS를 상대로 이런 언론 탄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언론 탄압이 10년 전에도 있었어요. RTV를 상대로 있어서 당시에 예산 지원들이 한 해 한 20억 정도 RTV도 예산 지원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예산 지원이 다 끊깁니다. 네. 그러면서 RTV가 한 10년간 아주 그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오늘 가만히 얘기해 보니까 좀 다른 얘기인데 MBC, RTV, 그다음에 TBS, 더 탐사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박대웅 이사장님이 다 거쳐갔죠. 다 탄압받고 있어요. 다른 데마다 탄압의 요정. 교정. 오늘 제가 탄압의 요정이라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놀라운 일이네요. 네. 진짜. 공통점. 아니 근데 이게 정권이 길어야 5년인데 네. 이렇게 5년마다 이렇게 바뀌면은 이게 발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일관성도 없고. 이게 탄압이에요. 그러니까 5년마다 자꾸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사를 자꾸 이렇게 막 들쑤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불안하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언론사가 이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어떤 게 문제가 되냐. 이태원 참사 같은 게 일어나요. 예, 그 다음에 세월호 같은 게 일어나고. 그렇죠. 예, 여러분들 세월호 때 가만히 보면 그때 언론의 자유가 가장 왜곡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 감시가 안 되거든요. 감시가 안 되다 보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 학생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론의 자유가 마치 기자들의 어떤 먹거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처럼 생각하실 분들도 많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그 RTV 얘기는 RTV는 이제 2002년에 개국을 했죠. 이 개국한 이후에 2008년까지는 지원을 좀 받고 있다가 RTV가 2009년부터는 아예 그냥 지원이 다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정권에 따라서 어떤 언론사의 명운이 달라지는 이런 형태가 된다면 언론사들은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언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영속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어떤 보다 이 상위의 어떤 보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언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법률과 또 TBS 같은 경우 조례 하나 폐지하면서 바로 끝장내 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 사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중국에 2010년도에 정보공개 청구 강의를 기자들 상대로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예. 네. 그래서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차담회를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정보공개 청구 제도가 이제 중국에 도입이 됐거든요. 자기들도 이렇게 한국처럼 권력을 감시하는 그런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청구를 하면 언론사에 바로 연락이 온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불안해서 못 하겠다고. 그래서 이 법을 만든 취지는 알겠지만 우리가 사용하기에 굉장히 어렵다.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숨을 쉬는 걸 봤어요. 네. 예, 여러분들 중국은요 언론의 자유가 없잖아요. 없죠. 가면
일단 페이스북 안 돼요. 되죠. 그다음에 그 뭐 블로그 안 열리고요. 트위터 안 되고. 안 되고 SNS. 제가 가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 그런 세상을 원하는 건지. 중국은요. 이 한국의 이 언론의 자유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저 자유라는 언론의 자유를 마치 참 이 공기의 비유도 하는데요. 없으면 답답하고 있으면 있는 줄 또 모르는 게 또 언론의 자유인 것 같습니다. 네. 과거 정권의 언론 탄압 사례도 한번 볼까요? 비슷한 게 많아요. 네. 제가 이거하고. PD 수첩 광우병 예. 수사 때 그때도 PD들이 막 체포되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때는 체포영장을 갖고 와가지고 그때 이제 김보슬 PD인가요? 네네. 예. 그냥 수갑 채워서 바로 데리고 왔어요. 네네. 압수수색 안 하고. 네, 그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때 아마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가 그렇죠. 아마 그랬을 텐데 그 신부가 그때 수갑을 차고 있는 걸 보고 제가 그때 며칠 동안 좀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때도 이제 주장했던 게 그거예요. 광우병에 나왔던 그 PD 수첩에 나왔던 그 인터뷰어나 이런 분들이 약간 이제 약간 사소한 걸 가지고 이게 너무나 과장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거의 MBC에 대한 또 마타도가 일어났죠. 그때 길거리에서 광우병 집회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나중에요 다 무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그래 무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그 PD들의 그 말할 수 없는 고통들 지금 다시 한번 생각나게 됩니다. 네. 또 KBS에서도 이제 정현주 사장을 쫓아낼 때도 사실은 KBS를 위해서 한 일인데 배임이라고 해서 뒤집어 씌워서 기소를 했죠. 국세청하고 합의 봤다고. 여러분들 국세청이라는 건 국가기관이잖아요. 네. 그다음 KBS가 국세청하고 여러 가지 세금 문제 때문에 합의를 봤다고 KBS에 대한 그 배임으로 네. 이게 기소를 하는. 네. 그러니까 그 배임의 주체가 KBS고 배임의 객체가 국세청이에요. 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국가가 어떻게 국가한테 공기업한테 배임을 합니까? 그렇죠. 이걸로 쫓아냈어요 결국은. 그러면서 이 정현주 사장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또 기자들한테 했던 여러 가지 그 인사 이동들 탄압들 정말 말할 수 없는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죠. 지금 제가 2008년이죠.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지금 이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인데 그때 제가 이제 친했거든요. 이분은 이제 원래 되게 탐사보도 팀장이었는데 일반 이제 사원으로 발령을 내더니 부산으로 이제 발령을 냈다가 다시 울산으로 발령을 해요. 점점 뒤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울산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술 한잔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그때 한 달 만인가 이제 발령을 냈어요. 부산 갔다 다시 울산으로 보낸 게 이렇게 사람을 이제 조리돌림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KBS를 그만두게 된 계기가 됐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사실 기자들이 제일 무섭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하면은 저 사람이 다 공개하고 까발릴 테니까 저 사람 앞에서는 잘 보여야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제일 먼저 쥐어 패는 게 기자들이라는 게 좀 어불성설이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이제 2월이면 MBC 사장 임기가 다 끝납니다. 또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저는 무서워요. MBC 사장 바꿔가지고 그동안 뭐 이런 주로 보도 많이 했던 기자들 또 뭐 빙판 아이스링크장 막 관리하는 데다 보내고 또 지방으로 발령 내고 막 이러면서 이러면 이제 옛날에 판박이처럼 그 10년 전하고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터지고 이런단 말입니다. 제가 제발 이번 정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이 지켜보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용마 기자 얘기 또 언론 자유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죠. 이분이 사실 해직이 되셔가 저도 이제 몇 번 만났는데 이분이 해직되고 나서 마음고생을 너무나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노조에 계시다가 이제 해직이 되셨고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시다가 어느 날 이제 뭐 검진을 해보니까 암이 뭐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복막암이었죠. 퍼져가지고 돌아가시게 됐는데 어쩌면 우리나라의 어떤 언론 탄압의 상징과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이 책도 이렇게 내시고 가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고 한 가정에 불어닥친 정말 최악의 일이에요.
기자들을 해직할 수는 있지만 기자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는 없어요. 예, 어쨌든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참 옛날에 이게 별로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그런 공포가 들여온 것 같아가지고 예, 저는 좀 마음이 좀 착잡하네요. 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친다고. 네, 멋진 비밀은 말이네요.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춰진 것도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돌들이 소리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런 날이 오면 안 되죠. 돌들이라도 소리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돌들 압수수색 당하면. 네. 오늘 유독 박대훈 이사장님의 얼굴이 창백해 보이네요. 네, 상당히 피곤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요 이제 언론재단에서 예, 이거 제 얘기죠. 제가 요거 이제 그때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이제 4대강 홍보 맡고 있는 업체가 이제 부동산 업체가 맡고 있다는 걸 이제 제가 그때 밝혀내가지고 그때 한겨레 신문에 이제 일면에 보도가 됐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를 가려고 이제 강의는 며칠 있다가 이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강의 이틀 남겨놓고 전화 와가지고 네. 강의가 다 취소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행사 자체가 다 취소됐다는 네네.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누가 전화가 온 거예요. 행사 취소 안 된다는데. 어머. 기자들이 막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났대요 그때. 그래서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만 잘렸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나만 예, 잘. 이때 2009년에서 제가 2012년도까지 어떤 강의도 하지 못하고 그때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면 이제 입을 다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이 두 분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탄압을 받으니까 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성장할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엄청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럼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성장을 했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네. 예. 사실 이렇게 뭐랄까요, 일상을 유지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게 엄청 대단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정말 남의 생계를 이렇게 쥐어 잡고 있다는 거 자체가 너무 비겁하고 치사한 것 같아요. 네. 그 밥그릇이 엄청 중요한 걸 아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지켜야 되는 건지를 아는 분들이 남의 밥그릇을 그렇게 걷어차버리면은 못된 거죠. 이명박 그러면 안될것 대통령이 이제 회사 출신이잖아요. 예, 회사 기업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걸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탄압을 하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참 되게 치사한데 제가 그걸 외부로 말하기도 진짜 좀 그러니까요. 부끄럽긴 하고 막 네. 그래서 참 그때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 나요. 예. 정말 잘 크셨네요. 자, 다음은 이제 국민의 알 권리와 이제 우리 사실 이게 제일 오늘 중요한 얘기예요. 네. 우리 언론의 정보공개 청구, 언론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언론을 상대로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아니 요거는 이제 그 언론을 하나의 청구를 했다기보다는 언론사가 이제 거꾸로 대통령실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던 이제 사례들 몇 가지를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요. 언론사가. 네. 네. 그래서 뭘 했냐면 여기 이제 미디어 오늘이라는 곳에서 이 청와대 이제 국민소통관이 있죠. 대통령실. 네네. 대통령실 국민소통관에 출입하는 매체들의 승인 기준, 자석수, 그다음에 기자들의 이름 이런 걸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단 말입니다. 올해네요. 올해 6월. 예.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것도 서울시에서 한번 심의를 한 적이 있어요. 서울시에도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거든요. 출입 기자들 명단. 예. 네. 여러분들 출입 기자들의 명단, 자석수 뭐 이런 것들은요. 그때 저희 정보공개 심의위원들끼리 이게 프라이버시냐 아니면 국민의 알 권리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건 국민의 알 권리다. 왜? 그 사람들은 공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자들의 그 핸드폰 번호는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다 공개해 주는 거로 그 결정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여러분들 기자분들이 대통령실에 왜 들어갑니까?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헌법상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들이 어떤 이렇게 등록이 됐는지 이런 거 구체적으로 밝혀야죠. 네, 그런 것들이 비공개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대통령실 기자실 운영이 뭔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 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시의 그 홍준표 시장 관사 정보공개 청구 이것도 거부가 됐는데 네. 이유를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본인이 프라이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관사에 사는 것은 프라이버시가 아니죠. 네, 사생활 침해. 예, 만약에 프라이버시를 존중받으시려면 관사 일반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본인 집에 가시면 돼요. 네네. 근데 관사에는 여러 가지 정보공개 청구를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관사에 뭐 예를 들면 가스비,
관사의 뭐 여러 가지 고치는 비용들, 그다음에 뭐 물품 관리 대장. 예, 물품 관리 대장 이런 거 다 이제 공개하려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관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관사잖아요. 관사. 여기는 일반적인 생활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들어가 가지고 또 업무를 더 열심히 하겠다. 뭐 그런 이제 의미로 사람도 초대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이제 관사를 들어가는 것인데 이걸 프라이버시로 비공개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이 홍준표 시장은 지금 대구에 있는 시민단체들하고 여러 가지 지금 갈등이 많아요. 특히 막 1인 시위하는 것을 막 막고 이러거든요, 지금. 예. 여러분, 1인 시위는 시위가 아닙니다. 예. 집회 및 시위는 2인 이상이어야 되고, 1인은 집회와 시위를 안 보기 때문에 네. 이걸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제한을 막 하고 있거든요. 막 그게 청경들이 와가지고 문제 제기하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대구 시민단체들이 국회에 와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 토론회도 한 걸 제가 봤습니다만, 이거 좀 이렇게 좀 홍준표 이게 시장은 차기 대통령으로 지금 언론 언급되시는 분인데 뭐 좀 더 열린 자세로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관사 정보 공개 같은 경우는 저도 한번 경험이 있는데 네. 정보 공개 청구를 어떤 걸 했냐면 물품 관리 대장을 정보 공개 청구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어떤 게 왔냐면 그 방음 부스가 온 거예요. 네. 방음 부스. 그때도 그래서 얘기하셨죠. 네, 방음 부스가 이게 왜 필요한가? 전화를 해서 그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니까 시장님이 그 방음 부스에서 이 악기를 연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 연주하는데 방음 부스가 필요하면 그건 취미생활 아니냐? 네. 그러면 본인 사비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거냐? 그 방음 부스 가격이 700만 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방음 부스 그 이제 정보 공개한 거하고 또 그쪽 답변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도를 했더니 시민단체에서 바로 이제 현수막 들고 시청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그래도 염치가 있는 사람인지 그 700만 원을 자기가 사비 처리를 하면서 700만 원을 내놨습니다. 토해냈어요. 그러면 시장 그만두실 때 집으로 댁으로 갖고 가시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식이 되겠죠. 예, 자기 거가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참 그때도 봤을 때 물품 관리 대장 같은 거를 다 공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홍준표 시장은 이런 것들을 왜 공개를 안 하고 버티는지 뭐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뽑은 분들이 탄핵해라 이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네. 안 뽑은 분들은 이럴 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네, 이럴 줄 그럼요. 알고 안 뽑으셨을 텐데 네, 뽑은 분들이 좀 네, 이분은 홍준표 씨 같은 경우 옛날에 그 검사 시절에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도 뭐 자기 용돈처럼 뭐 이렇게 썼던 뭐 그런 얘기도 한번 언론에서 본 것 같아요. 아니, 그 이제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대표 시절에? 그 홍준표 원내대표 시절에 나왔던 이제 그 특수활동비로 이제 뭐 생활비를 지급하셨다 뭐 이거 네. 생활비로 쓴 것처럼 네. 얘기를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큰 논란이 됐었죠. 네. 사실. 네, 또 연간 검색어 대지 발정제가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네. 이렇게 여기서 배워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더탐사에 압수수색 나왔을 때 네. 이제 막 그 빠루랑 이제 막 절단기가 들어오고 절단기. 막 네. 재난 뭐 의료팀이 막 들어오고 막 이럴 때 막 찍었거든요. 네, 근데 네. 막 찍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배운 대로 왜요 지금 공무집행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공무집행 때는 뭐 이거 찍어도 돼요? 막 그랬더니 자기 초상권 있어요. 찍지 말라 그러죠. 공무집행으로 오신 거면 초상권 없다고 해! 이러고서는 찍었거든요. 네네. 예, 여기서 찍어도 안 됩니다. 배웠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찍어도 됩니다. 네. 예.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시청자의 요청이 있었죠. 네. RTV에서 청구한 겁니다. 네. 이태원에서 벌어진 네. 참담한 압사 사고 사망자들의 장례식장, 네. 서울대병원 등 43개 병원에 배치된 경찰 인원, 정확한 배치 장소, 배치 이유와 목적 등에 관한 경찰 보고 자료, 결제 자료 등을 정보 공개 제가 청구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네, 자, 제가- 한번 우리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태원 압사 사고 사망자들의 장례식장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라는 제가 뉴스를 보고 왜 배치가 돼 있는 거지? 싶은 거죠. 그러니까 네. 왠지 유족들과의 뭐 관계를 막고 만남을 막고 뭐 이렇게 정보가 소통되는 걸 막으려고 서 있나? 너무 무서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네. 자식이 죽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11월 1일에 요청을 해서 29일에 통지 완료를 받았는데 이렇게만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질서 유지, 뭐 우발 상황을 대비해서 30개소에 6개 부대를 배치하였습니다 하고서는 그 병원 명단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막 찾아보니까 요즘에는 30명씩 3개 부대 해가지고 뭐 6개 부대라고 하면 약 9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막 계산을 해봤더니
90명이 각 30개 병원이니까 각 18명씩 배치가 돼 있던 거였어요. 이것만 봐도 좀 뭔가 압박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유족분들이 합니다. 더 탐사에서 그 이태원 참사 직후에 장례식장 네네. 다니면서 취재를 좀 했는데 실제로 그 경찰들이 배치가 돼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왜 서 있었는지 그 배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런데 취재하러 갔더니 기자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목적이더라고요. 예. 네, 우발 상황 대비가 기자들을 기자들 질서 유지 만날까 역시 봐. 이제 네. 유족들이 뭐 흥분하고 뭐 이런 건데 유족들끼리 서로 연락 못하게 하고 기자들도 출입 못하게 하면서 당시 상황을 관리했던 거예요. 그 어떤 국민의 어떤 그 아픔이나 어떤 정부로서의 어떤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보다는 초기에 그냥 여론 관리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아니 볼 수가 교통사고 같은 그냥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장례식장에 경찰들을 배치하고 그래서 저는 뭔가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은 이게 우리 시민 제보 내용이죠. 네. 네. 우리 팀장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 분이 저희 open@rtb.or.kr로 보내주신 제보 내용인데요. 이제 네. 나라장터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전에도 다뤘던 나라장터를 검색하시다가 네. 대통령 기록물 관련해서 뭔가 의심스러운 용역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대통령 기록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뭐 공개 재분류 범위들에 관련된 용역들만 집중돼 있는 거예요. 비공개 대상이 좀 많아지고 네. 그래서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막 검색해 보시다가 저희 방송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달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아주 이제 좋은 제보시고요. 이제 이건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통령 기록관은 2년에 한 번씩 비공개 기록을 공개로 재분류할 수 있는지 그건 이제 보게 됩니다. 네. 직원들만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비공개로 이제 이관이 되어 왔지만 이게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네. 공개로 재분류하기도 하고 여기 특히 이제 화살표 써 있는 대통령 기록물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정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용역을 줬다는 예, 겁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대통령 기록관은 이제 소위 말하는 아카이브 기록이에요. 예, 역사 기록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기준을 지금 뭘로 하고 있냐면 정보공개법으로 하고 있어요. 정보공개법은 이제 영어로 하면 레코즈, 현재 기록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그러니까 개인 정보도 과거에 벌써 뭐 3, 40년 지난 기록도 이 과거에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 일반 시민들 이름 들어가면 다 비공개해야 돼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답답함 때문에 이 대통령 기록관에서는 이 아카이브지에 대한 비공개 세부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된다. 그런 이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용역입니다. 그렇죠. 예,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대통령 기록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비공개를 공개로 그렇습니다. 바꾸기 예. 위해서 하고 계신 거고. 그건 제 말씀을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비공개로 했다가 공개로 할 때 이렇게 되는 게 많아요? 비공개였다가 공개로 되는 네, 공개로 많이 정보들이? 전환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이제 계속 공개를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공개에서 공개로 바뀌는 그 타이밍을 또 국민들이 일일이 또 확인하기는 힘든데 네. 그래도 그 언제쯤 뭐 예정된 것들 이런 것들도 미리 청구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공개가 됐을 때는 그 대통령 기록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이제 목록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그때 좀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청구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기록이 있어야지 저희가 뭐 알 권리도 있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기록이 없는 곳에 이 알 권리라는 것이 왜냐하면 아예 없다고 얘기해 버리면은 알 권리가 그때부터는 이제 침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을 현재 그 윤석열 정부에서도 얼마나 기록을 잘 남기는 것인가를 그것도 잘 감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특히 뭐 이태원 참사 기록들이 없거나 이름이 바뀌어 있거나 이렇게 비공개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기록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언론과 관련된 우리 현재 언론의 현실, 이 땅의 언론의 현실 그리고 언론을 상대로 한 정보 공개 혹은 언론과 관련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 공개 청구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들은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